지난 편에서 우리는 양난의 참화 속에서도 조선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혼란의 씨앗이 조선 조정 깊숙이 자리 잡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법 하나를 두고 나라 전체가 두 쪽으로 갈라진 예속 논쟁,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정권이 뒤집히는 황국 정치입니다. 17세기 중반, 조선의 조정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 불씨는 놀랍게도 상복을 얼마나 오래 입느냐는 사소해 보이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659년, 효종대왕이 갑작스럽게 승하하셨습니다. 왕의 죽음은 언제나 슬픔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복잡한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예법에 따르면 장자가 죽으면 3년, 차자가 죽으면 1년 복을 입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효종은 차자이지만 왕위를 계승한 분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지위와 아들로서의 지위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문제였습니다. 서인의 영수 송시열은 효종이 차자이므로 1년 복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인의 허묵과 윤유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왕은 종법상 장자로 보아야 하므로 3년 복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예속 논쟁, 기해예송입니다. 1659년에 시작되어 조정을 뒤흔든 대논쟁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법 문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왕권과 신권 중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근본적인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송시열의 주장은 왕도 사대부의 예법을 따라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고, 이는 신권의 강화를 의미했습니다. 현종 임금은 고민 끝에 서인의 손을 들어주어 1년 복을 채택했습니다. 남인은 패배했지만 분노를 사기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정치에서 한 번의 패배가 끝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5년 후인 1674년, 효종의 비 인선왕후가 승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의대비의 상복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번이 바로 제2차 예속 논쟁, 갑인예송입니다. 남인은 9개월 복을 주장했고 서인은 대공복 즉 9개월 미만을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종이 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인은 대패했고 남인이 집권했습니다. 그러나 현종은 그에 승하하셨고 14세의 어린 왕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19대 왕 숙종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정치 격변을 일으킨 왕입니다. 숙종은 어린 나이에 즉위했지만 놀라운 정치적 감각을 타고났습니다. 어머니 명성황후 김씨의 강한 성격을 물려받은 그는 조정을 자신의 손안에 쥐는 법을 빠르게 터득해 나갔습니다. 숙종 초년에는 남인이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허적, 윤유 같은 남인의 거물들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남인의 집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균열이 심해졌고 권력의 속성상 오래 잡을수록 적이 늘어났습니다. 1680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허적의 서자 허견이 역모를 꾀했다는 고발이 들어온 것입니다. 숙종은 즉각 남인을 내치고 서인을 다시 등용했습니다. 이것이 경신왕국, 즉 1680년의 황국입니다. 허적은 사약을 받았고 윤유도 처형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조정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신왕국으로 집권한 서인은 두 파벌로 나뉘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이었습니다. 노론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였고 소론은 윤증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였습니다. 이 분열의 씨앗은 사제간의 배신이었습니다. 윤증은 아버지의 묘비명을 스승 송시열이 제대로 써주지 않았다고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정치적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당쟁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이제 조선의 조정에는 남인, 노론, 소론 세 세력이 각축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의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인 중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숙의 장씨, 훗날 희빈장씨라 불리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역관 집안 출신으로 궁에 들어와 숙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장씨는 1688년 숙종의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자의 탄생은 정치적으로 폭발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당시 중전은 인현왕후 민씨였습니다. 자식이 없던 인현왕후에게 장씨의 등남은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숙종은 이 왕자를 원자로 책봉하려 했으나 서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전이 아직 젊으니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숙종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1689년 숙종은 전격적으로 인현왕후를 패출하고 장씨를 왕비로 책봉했습니다. 이에 저항한 서인의 영수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향년 83세였습니다. 이것이 기사황국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다시 집권한 대격변이었습니다. 희빈 장씨의 아들은 세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경종이 될 그 세자를 중심으로 남인의 권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패출된 인현왕후는 친정으로 돌아가 민간에서 생활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그녀의 처지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뒤집혔습니다. 1694년 숙종은 다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숙종은 인현왕후를 패출한 것을 후회했고 희빈 장씨에 대한 총애도 식어갔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남인이 서인을 역모로 몰아 처형하려 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었습니다. 숙종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남인을 내치고 서인을 다시 등용하는 갑술왕국이 단행되었습니다. 인현왕후는 복이 되었고 희빈 장씨는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극적인 역전이었습니다. 갑술왕국 이후 서인, 그 중에서도 노론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701년 그는 희빈 장씨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장씨가 인현왕후를 해치려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꾸미고 저주를 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인현왕후는 그의 이미 병으로 승하한 상태였습니다. 장씨의 죄가 왕후의 죽음과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장씨가 마지막으로 어린 아들 세자를 끌어안고 울었다는 이야기는 후대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숙종의 이러한 정치 방식을 역사에서는 교체 정치, 혹은 황국 정치라 부릅니다. 그는 한 당파가 너무 강해지면 다른 당파를 불러와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이의제의식 정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부작용이 컸습니다. 황국이 반복될 때마다 패배한 쪽의 인물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수십 명의 관료가 목숨을 잃었고 조선의 유능한 인재들이 당파 싸움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관료들이 소신 있는 정책 대신 당파의 이익에 복무하게 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숙종 시대가 부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숙종은 강역 확정에 힘을 쏟았습니다. 1712년 청나라와 협상하여 백두산정 계비를 세웠습니다. 이는 조선과 청의 국경을 공식적으로 획정한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또한 청나라의 요청으로 러시아를 상대로 한 두 차례의 나선 정벌에도 조선 조총 부대가 파병되었습니다. 조선의 화승총 부대가 시베리아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싸웠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놀랍게 들릴 것입니다. 이 파병 경험은 조선이 바깥 세계의 변화를 조금씩 감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숙종 시대에는 상품 경제도 발달했습니다. 한양의 시전 상인들 외에도 사상이라 불리는 사설 상인들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개성의 송상은 조선의 대표적인 사상 집단으로 국내외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개성 상인들은 사계치부법이라는 독자적인 회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동시대 서양의 복식부기와 놀랍도록 유사한 체계였습니다. 농업에서도 이항법, 즉 모내기 방식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의 이익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조선 후기에 새로운 사조가 싹트던 시기였습니다. 실학이라 불리는 실용적 학풍이 남인 계열 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영원은 반개수록에서 토지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도의 부조리를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한 선구자였습니다. 숙종 시대에 활동한 박세당은 노장 사상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 보수 유학자들로부터 이단 시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선의 회화에서는 증경산수화의 전통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산수를 그리던 관행에서 벗어나 조선 자체의 실제 산과 강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숙종 시대에는 금이형이 설치되어 훈련도감, 어영청과 함께 도성을 지키는 삼군문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군사제도의 정비는 양난 이후 조선이 꾸준히 추진해온 국방개혁의 일환이었습니다. 또한 숙종은 화폐 유통을 장려하여 상평통보를 전국에 보급했습니다. 상평통보는 이전에도 주조된 바 있었지만 숙종대에 이르러 비로소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공식 화폐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폐 경제의 발달은 상품 교환을 활발하게 했지만 동시에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숙종은 재위 4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위를 지켰습니다. 이는 조선 왕 중 두 번째로 긴 재위 기간입니다. 그러나 말년의 숙종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후계자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세자인 경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영빈 최씨가 낳은 또 다른 왕자 연인군이 있었습니다. 노로는 연인군을 지지했고 소로는 세자를 지지했습니다. 숙종의 말년까지도 당파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720년 숙종은 60세를 일기로 승하하셨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세자가 즉위하니 이가 바로 경종입니다. 경종은 재위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둘러싼 독살설은 지금까지도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경종 사후 노론이 지지하던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 영조입니다. 영조 시대는 숙종 시대의 당파 싸움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선언하여 당파를 초월한 인재 등용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숙종이 황국으로 당파를 움직였다면 영조는 탕평으로 당파를 넘어서려 했습니다. 같은 문제에 대한 전혀 다른 해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조 시대에도 당쟁의 그림자는 짙게 드리웠고 이모화변이라는 비극은 그 최정점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영조와 정조, 두 명군이 함께 만들어간 조선의 르네상스를 조명합니다. 규장각, 수원화성, 탕평책, 그리고 사도세자의 비극까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속 논쟁은 표면적으로는 예법 논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권 대 신권의 충돌이었습니다. 세 차례의 황국은 조선 정치의 불안정성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리 권세를 가진 자도 영원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희빈장 씨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드라마와 소설로 재현될 만큼 극적입니다. 역사의 비극이 문화 콘텐츠로 살아남은 드문 사례입니다. 숙종이라는 왕은 분명 뛰어난 정치적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이 조선의 발전보다 자신의 권력 유지에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대에 싹튼 실학, 상업, 문화의 새로운 물결은 다음 시대를 꽃피울 씨앗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영웅 한 명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실패, 그리고 도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이 복잡한 정치사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부패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교과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역사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